네, 김석준 총장님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UCLA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총장님께서는 제17대 국회의원, 제11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안양대학교 총장 등을 맡아오셨습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김석준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석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30년 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30년 전 한국 정책학회를 만들고자 했을 때 제가 1년 반 동안 준비위원회의 연구위원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책학회 창립 이후에는 초대 연구이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정책학회가 훌륭한 학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역대 회장님과 특히 금년도에 우리 홍영덕 회장님과 여러 임원님들의 기여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훌륭한 상을 받으신 조달 청장님과 또 행자부의 국장님, 또 함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해 주시는 지방행정연구원장님, 또 산림청장님, 여러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행정학회가 이제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상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제가 기조연설을 부탁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의 한 쪽지를 가지고 우리 한국정책학회 회원님들과 함께 논의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AI 시대 역사전쟁의 양상과 역사정책의 방향이라는 이런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주춤했던 세계화도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또 이제 AI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 정책의 기본은 결국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체성, 역사성 그 위에 출발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AI 시대가 우리의 역사를 허물지는 않을까, 또 다른 나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 정책학자들도 함께 역사 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한번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목차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역사 전쟁과 역사 정책인가? 그리고 국가 간 역사 전쟁 주체들의 관점이 어떤가? 그리고 한국의 대응은 어떤가? 또 한국의 치열한 역사 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북한, 중국 이 네 나라가 치열한 역사 전쟁을 그동안 오랜 기간 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러한 역사 전쟁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고대사인, 우리나라 역사의 깃틀인 고조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한, 일, 북, 중의 입장들이 서로 다르고 우리 내부 학자들끼리도 입장들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에 대한 입장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 가운데 고려라는 국가의 정책이나 역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점에서 이제 고려와 고조선 이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제 경력에서도 나왔지만 국회에 갔을 때 2006년 당시 한일 간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에서 교수 출신, 언론인 출신 해서 이낙연 전 총리 또 이병석
국회 부의장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본 문부성 장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독도를 당신들 땅이라 그러고 위안부 문제나 왜 교과서 문제를 왜곡시키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만 문부성 장관의 얘기가 자기들의 주장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주요 역사학자들의 입장을 자기들은 변호할 뿐이다, 채택할 뿐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돌아와서 고구려 역사재단 또 동북아 역사재단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또 역사학자들을 만나봤더니만 그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그 2006년 일본 문부성 장관과의 면담이 저희 삶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원래 정치하려고 국회에 갔다가 다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다시 허무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자, 다시 찾자라는 관점에서 지난 10여 년간 한국 고대 국가학이라는 책을 대형문화사에서 작년에 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한국 중세 국가학, 고려의 국가와 행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러한 책을 내용 그것이 이제 한중일 역사 전쟁에서 역사 전선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뜻을 모으자 하는 그런 주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근대 국가 조선 그리고 해방 이후의 남북한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역사 내용 자체를 바로잡아서 역사 전쟁을 제대로 이끌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중국, 북한, 미국과는 역사 전쟁은 없습니다. 역사는 흔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대화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승자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이제 뉴노멀 시대, 빅데이터, AI가 지배하는 시대에서는 우리의 역사가 또다시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역사 전쟁, 역사 정책 이것을 보면은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7년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도 아무 말 못했고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했어야 합니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고려, 거란의 침략을 우리의 투철한 역사 계승 의식을 가지고 도리어 물리친 서희 부사령관의 입장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지도자나 연구자나 국민들이 바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바로 과거 역사가 아니라 현실의 정치, 외교, 군사적인 문제란 것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발언 이후에 이 강원도만 하더라도 공자학원의 설치, 또 춘천이나 정동진의 문제, 또 중국인들에 대한 영주권 투표 부여 문제, 이런 등등이 바로 현실 문제로 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동북공정과 탐흥공정과 1대1로 심지어 김치공정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일본도 독도나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 이런 것들이, 위안부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중시하다가 93년도 이후에는 이제 주체 사상에 따라서 당군 조선과 고려 역사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93년에서 2003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한국사를 편찬한 이후에 지난 20, 30년간 한치도 나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국정교과서 논쟁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학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단체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유화문명과 홍산문화의 발굴, 이것은 우리의 뿌리를 밝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AI 시대에서는 빅데이터 영향이 큰 만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일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전쟁에서 상대방들의 입장을 보면은 특히 일본, 중국, 북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과 대처하고 있는 우리는 한 목소리가 아니라 수십 개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사학자들 가운데 강단 사학이다, 재야 사학이다, 또 식민 사학이다, 민족 사학이다, 또 사이비 사학이다, 정통 사학이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실증 사학, 노론 사학, 식민 사학, 유물 사학, 민중 사학, 주체 사학, 민족 사학, 이런 등등의 사학들을 내부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 사이에 우리의 과거 역사에 대한 또 현실 역사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우리 역사학자들은 과거 역사보다도 근현대 역사에 주로 대부분 가 있고 과거에 대한 연구 수준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얼마 전 하버드대학과 연세대학, 서강대학 산하협동단이 동북아 역사지도 프로젝트를 8년간 45억 추진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국회가 개입하고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부작용들을 외국 학계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역사 내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역사의 입장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사학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역사학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역사 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역사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문헌고증, 문서 비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수많은 역사서들이 빼앗기고 멸실되고 없어지고 조작되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론사학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대주의와 중화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왜곡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제 식민시대 이후에는 식민사학이 그들의 우리 조선사를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고 일본의 역사를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림 1에 나오는 우리 역사 고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이만희 시류 조선사 변수회의 핵심을 이루었던 금서룡 이만희 시류가 바로 우리의 국보를 왜곡을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석유환국, 한자로 석유환국이라는 것은 옛날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석유환인, 국자를 인자로 조작해서 바꾸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있던 것을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왕인 환인이 있었다 이렇게 왜곡함으로써 신화로 바꾸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국보를 왜곡했던 것은 이것은 국제적인 범죄입니다. 학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표 1에 보면은 후쇼사에서 발행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은 일본과 중국은
과거 기원전 1000년에 자기들의 역사적인 흔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은주, 춘추, 전국 다 기록하고 있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단군 조선을 말살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민사학이 많은 역사적인 왜곡들을 가져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민족사학인데, 이 민족사학은 제대로 꽃도 피우기 전에 그것을 연구하던 신채호, 박은식, 특히 신채호 같은 분은 젊은 나이에 투옥이 되고 일제 항일 전쟁을 펼치다가 식민사학에 대해서 저항하는 민족사학을 민족운동, 항일 투쟁으로 하다가 결국은 역사, 민족사학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중단시킨 결과를 가져왔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당군교나 대종교나 이런 민족 종교로 나가면서 민족사학이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유물사학이나 실증사학, 민중사학, 주체사학 이러한 것들이 쭉 나왔는데, 원래 독일 랑케 이후의 실증사학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동서양 근대사학의 줄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증사학이 우리나라는 조선사 편수회를 위시해서 일본 식민사관과 같이 왔기 때문에 실증사학이 상당한 부분 식민사학과 친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증, 문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노론사학과도 친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증사학을 강조하는 게 때로는 노론사학, 때로는 식민사학, 그래서 우리의 학문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야사학의 경우에는 학문적인 깊이는 없고 주장은 강하고 뜨거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 내전이 학문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서로 주장만 있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소송으로까지 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일 북중의 역사전쟁 기본은 우리나라는 국가를 민족 국가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어느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옮기더라도 그것을 우리나라 보는 거죠. 반면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영토 중심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중국의 영토 내에서 있었던 것은 다 자기들 나라의 다민족 국가의 역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중국에서 빼앗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팔레스타인과 함께 이스라엘은 민족 중심 국가인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영토 중심의 국가로서 서로 실제 전쟁으로까지 비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역사 전쟁에서 특히 중국의 경우에 동북 공정을 하면서 그들의 영토를 지킨 것이 이제 만리장성이다 했는데 2006년만 하더라도 6,000km 정도가 만리장성이었는데 동북 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2019년에는 22,000km 정도로 한 3배 정도로 만리장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최근에 쌓은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건설회사, 사학자 모두가 동북공정으로 뭉쳤던 겁니다. 또 요하문명과 홍산문화에 대해서 그동안은 동이족의 것이라 그랬다가 자기들의 역사와는 무관하다 그랬다가 황하문명과 무관하다 그랬다가 이제 황하문명보다도 요하문명의 고증 연도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들 거다라고 하는 탐험 공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동이족의 역사 뿌리를
자기들 민족의 역사로 가져가는, 거기서 서로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독도 문제나 일본 교과서, 특히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모두 다 일본에서 왜곡한 것이 많고, 임나 일본부나 당군 기자조선 부정이나 그러면서 위만조선을 인정하고, 또 한국의 청동기 고대 국가 건국을 부정하면서 회개한 금속병용기라는, 한국은 청동기가 없이 석기에서 바로 철기로 넘어갔다라는, 그런데 그것이 다 청동기 유물들이 나타나면서 다 허구인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북한이 당군조선, 기자조선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는데 93년도 이후부터는 주체사상을 만들면서, 특히 동구권이 붕괴하고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북한이 주체사상으로 해서 그 근거를 당군능, 옛날부터 있던 당군능을 완전히 94년도에 새롭게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유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유적으로 삼고 있고, 또 인골, 여기서 나온 인골을 이제 측정을 해서 당군 왕금의 유골이다 하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측정 방법이나 또 무덤의 양식이나 여기에 대해서 남북한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군능을 새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끼리 보면은 신하다 하는 사람들이 다수 학자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극적 관점인 거고, 반면에 또 적극적으로 당군조선 역사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오른쪽에 적극적인 관점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지만 발표문에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고조선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적극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이병도 선생, 두계 선생이 고조선을 부정했다가, 당군조선을 부정했다가 74년도 발표한 논문에서는 신채호 선생과 박은식 선생의 우리 당군조선에 대한 주장을 우리 한국사의 기초를 놓은 그런 분들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89년에 가서는 조선일보에 저렇게 기사로 당군조선의 역사성과 당군조선에 대한 고증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영어로 된 책을 써서 미국의 대학의 교재로까지 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도 선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가장 남한의 어느 입장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고조선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남한에서는 위서로 보고 있는 한당고기, 당군세기, 규원사와 당기고사 이런 것들을 다 북한의 정사인 조선단대사에 사료로 채택하고 있고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군 47대 왕들의 이름을 다 조선단대사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북한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조선 이후에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특히 일본은 고대사에 대한 게 많지 않고 그들의 일본 사기 정도도 우리의 역사를 상당히 빌어가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 사국시대 백제, 고구려, 가야 이런 그 통일신라 이후에 패망한 백제의 그 지도부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서기도 작성하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중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이들 관계에서 이제 보면은
고조선의 경우에는 세계, 북한에서는 최고 문명이라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신용화 교수나 이런 분들은 세계 세 번째 문명이 요하 문명, 홍산 문화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탱그리즘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또 세계 최초 달립비어, 콩재배, 양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농업혁명을 이끈 게 아닌가. 또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국가 고조선 문명, 그다음 빗살무늬, 청동, 거울, 비파형, 동검, 부채꼴, 청동, 도끼 이런 등등 유물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의 증거가 아니냐. 지금 결국 역사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저 표가 바로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내용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바로 당군 조선의 영역이 역사냐 신화냐 그것이 하나의 전쟁터인 것이고 또 삼국의 경우에 한사군 문제, 고려 왕조를 어떻게 볼 건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인데 특히 고조선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고조선 문명이 저러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또 고조선 최전성기 때 문명권의 범위가 서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청동기 이물과 고조선의 영역이 비슷하고 또 고인돌의 분포와 세계에서 고인돌이 우리나라 제일 많습니다. 그 고인돌의 문화가 바로 역시 우리의 고대사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유물로 입증이 됩니다. 그 다음 중국에서는 공자가 조선에 오고 싶어 했단 말을 우리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공자가 우리나라에 조선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왜 그런 기록을 남겨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봤을 때 공자가 봤을 때 당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상적인 국가다. 그리고 진나라 시황이 왜 불로초를 우리나라에서 구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그들의 이상향의 국가다라고 봤던 것이고 표 5에서는 중국에서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서로 패권을 다투었지만 이쪽 우리 쪽에서는 계속 조선인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고조선이 쭉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은 동아시아 최초 제국이었고 또 여화문명과 홍산문화의 후예로서 있었고 또 한국,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으로 고대 국가가 이어졌다. 또 세계 최초의 천문학, 의학, 농업, 지산지수법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도 있고 또 실축도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오성치루 현상 이것은 당군 세계에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 고고 천문학자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입증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요동, 중국 대륙 한반도를 지배한 황제 국가로 대제국이었다. 이런 등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경우에는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족과 한족과 맥족이 저렇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연립해서 고조선을 만들었다가 초기에서 중기, 그 다음에 전성기, 그 다음 후기 이렇게 세력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 고조선 47대 왕의 임기들이 저렇게 표로 요약할 수 있고 또 고조선 왕들의 치적들이 저렇게 쭉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경우에는 맥족, 예족, 한족이 서로 다스리면서 수도를 이전하면서 그동안 우리 역사학자들은 폐수가 어디냐, 그 다음엔 뭐 이제 평양성이 어디냐, 압강이 어디냐 위치에 대한 단편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조선의 수도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수도가 바뀌면서 지명도 따라 바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후예인 삼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려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시진핑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라 그랬지만 고려가 당시 10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전 세계 전쟁의 23.5%를 달성했습니다. 고구려 시대도 그렇고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시는 전쟁이 전 세계 질서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질서의 4분의 1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10위권의 인구 규모를 가졌던 강대국입니다. 대체로 1%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에서 다음 위키리스트를 보면은 1000년에는 한 15위, 1500년엔 11위, 1600년엔 9위, 1700년에 9위, 1800년에 12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내외의 인구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이제 몽골과의 전쟁에서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몽골 말발국에 패했는데 고려가 유일하게 주권 국가로 끝까지 마지막에도 항복한 게 아니고 주권 국가로서 서로 종전 서약을 하고 혼인 동맹으로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그다음에 이 서희의 고조선 고구려 계승주의가 결국 거란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다음에 고려 때는 채무선이 세계 최초의 한포 대전으로 승리를 이끌었고 그 배가 바로 평저선이고 이게 이순신의 거북선으로 연결되고 임진왜란 때도 승전하게 된 그런 거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삼면이 전부 다 이 간조와 이것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저선이 아니면 다 갯벌에서 넘어집니다. 반면에 평저선은 물이 빠지더라도 그저로 안전하기 때문에 평저선이었고 그래서 한포를 올려도 포격 자체가 안전하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를 만들어서 유럽에 전파시켰다. 그 다음에 기독교도 받아들였다. 이것은 로마 교황의 서신이 로마 교황청 수장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세계 최초의 복식부기인 사계 송도치부법 이게 이탈리아의 복식부기법보다 200년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알자는 물질 정신 문명, 그다음에 사계 송도치부법은 물질 문명 이러한 쪽을 고려는 이미 앞서서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000년의 최대 사건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제 정부가 또 동북아 역사재단이 또 학자들이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또 각 기관들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정책학계 회원님들이 각자가 이제는 우리의 국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어느 하나를 맡아서 현재 하고 계신 정책 분야를 그 시대의 정책으로 연결시켜도 될 겁니다. 고려만 하더라도 정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경우에도 정책이 유형별로 나옵니다. 조선은 물론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 정책학자들이 각자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 역사로 끌어가서 함께 정책을 연구한다라면은 한중일 어느 나라 역사학자들보다가도 더 큰 전문 능력 그리고 전문 수준을 쌓을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에다가 연구비도 많이 보고 국제적으로 우리 쪽의 코리안 스터디를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키우고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들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정책, 문화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그리고 역사 정책이 함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고대 국가학을 끝냈고 한국 중세 국가학을 끝냈습니다. 현재 한국 근대 국가학을 쓰다가 역사 정책과 역사 전쟁과 역사 정책이라는 이 책을 지금 한 중간 정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학자들이 할 일은 역사학자들이 허물어 놓은 것을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한일 북중의 역사 전쟁에서 이제 AI 시대 또 빅데이터의 시대, 뉴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서 우리의 정책을 연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여러 나라 사이에 우리 태극기가 다시 커지듯이 우리의 학문과 얼과 역사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석준 총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온 오프라인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개회식 그리고 기조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세션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